사람들이 봤을 때 상가에 관심이 많을까,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반지하에 관심이 많을까를 봤을 때 네네.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반지하가 꼴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단순히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있지 않을까를 접근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확률과 듭니다. 금액으로 접근하죠. 맞습니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입니다. 저는 전민기입니다. 저는 복덕방 언니 변혜인입니다. 네, 인턴제 MC요. 두 번째 네. 출연이네요. 첫 번째 괜찮았나 봐요. 네, 또 불러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피디님이 저를 좀 좋아합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이 오늘도 빠졌어요. 예, 입을 다쳤기 때문에 곧 돌아올 텐데 좀 부상이 장기화되길 바랄 수도 있겠네요. 인턴제로서. 네, 조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쾌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속마음과 반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혜인 씨 저기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네. 그 반지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귀신이네. 영화 이 기생충 보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반지하 문화라고 합니다. 외국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 반지하만큼 파헤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참 세상에 특이한 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반지하 경매의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반지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얼굴은 지상용인데 왜 이렇게 반지하에만 관심을 갖게 되셨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되게 반지하를 경매로 취득을 했다라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특이하다고 생각은 되게 드는데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저는 반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라고 하면 제가 2012년도에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부동산이 저는 반지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 맞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월급을 좀 체불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그 상황에서 뭐였냐면 이 부동산을 내가 사서 크게 뻥튀기를 시켜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저한테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갖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2,500만 원을 갖고 처음 시작했던 게 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당시 월세를 좀 받으셨나요? 그때도 월세를 노리고 저는 투자를 한 거고 지금까지도 어제도 낙찰을 받았는데 어제도 똑같이 그 관점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지하만 해요? 반지하만 하고 있진 않고 뭐 어제 낙찰 받은 물건 같은 경우는 지상층 빌라이고 뭐 제가 전체 갖고 있는 게 총 보유하고 있는 거는 뭐 31개 중에 한 절반이 한 반지하 그리고 나머지가 지상층을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빌라가 맞고요. 지금 그러면 반지하 경매를 지금도 해야 네네. 된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부동산 규제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10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규제 상황이 조금 달라서 지금 반지하가 그렇게 잘 맞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년도 7월 10일 규제 이후에는 반지하를 낙찰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반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반지하 투자에 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했다기보다 반지하는 저한테 되게 잘 맞는 도구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지 반지하만 꼭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맞는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잘 맞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대출을 한 8천을 받는 거고 1,000만 원을 세입자 보증금을 받는 거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제 돈을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고 나머지 이자를 제하고 차익, 월세 차익을 제 생활비로 갖고 오는 그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규제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 지역, 특히 서울에서는 제가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지금 현재 서울 반지하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쓰는 글이나 아니면 저도 뭐 영상을 항상 올리고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반지하를 투자해라. 이거는 되게 개성 없고 독창성 없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반지하를 찾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쪽으로 우리 투자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자리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반지하라면 월세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 내고 맞습니다. 뭐 제하고 제하면 생활비가 남긴 남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어. 지금까지 그 투자를 유지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반지하는 무조건 수익률 좋으니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 낙찰받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자를 꾸준히 하고 어제까지 낙찰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코너 빌라 경매 Q&A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반지하는 이제 빌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경매를 주로 하는 거니까 이 경매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네. 날카롭게 들어가 보시죠. 빌라 경매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경매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 힘든 점들이 있나요? 이렇게 현금 흐름, 부동산으로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대체제로 비교하는 것들이 뭐 상가와 오피스텔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상가랑 오피스텔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당연히 반지하에 비해서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지금까지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취득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경쟁률인 것 같아요. 변 대표님이 혹시 봤을 때 부동산 쪽 일을 하시니까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상가에 관심이 많을까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반지하에 관심이 많을까를 봤을 때 네네.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반지하가 꼴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단순히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있지 않을까를 접근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확률과 듭니다. 금액으로 접근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장점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물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싸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이 결국에 좋아서 제가 이 물건을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리담의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양적으로 제가 승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네. 빌라 같은 거, 반지하 같은 건 나중에 팔려고 할 때 맞아요. 구입하는 그 시기 대비 가격이 대체 얼마나 오를까? 과연 이게 잘 팔릴까? 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투자할 때 기본이 저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구매를 해서 팔아야 된다는 그 장벽 때문에 이 반지하에 거부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판다는 생각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오래 갖고 가면서 이거를 월세만 차익을 갖고 가야지라는 생각만 저는 갖고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투자했을 때 아니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그게 또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는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반지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었던 돈. 아니 그 상식적으로 네. 봐도 뭐 강남에 집 한 채 똘똘한 거 하나 사는 게 더 나은 거 누구나 압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돈이 없잖아. 맞아.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도 딱 그런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부동산 투자에는 저는 이런 선입관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거 괜찮네. 너, 야, 성공했구나. 이런 부동산을 내가 갖고 가는 것도 어쩌면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반지하 같은 거는 거리가 좀 멀 거라고 생각은 들고 저는 실속 있는 부분만을 조금 더 접근하지 않았나. 제가 할 수 있는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그게 저한테는 반지하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자, 가볼까요? 빌라 경매 받을 때 네. 이제 너무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빌라 경매라고 하면 뭐 아파트 대부분 부동산이라고만 아파트를 접근을 하니까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빌라 특히 반지하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까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현장에 가서 투자한다기보다 이 인터넷으로 앉아서 손품 팔아서 투자 시세 확인하고 이런 거리뷰나 아니면 블로그 글을 찾아서 앉아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주로 투자했던 뭐 반지하 아니면 지상층 빌라도 오래된 빌라를 저는 주로 지금까지 하는데 그 빌라들은 현장에 답이 좀 많이 있었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오래 갖고 가는 포지션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개발이 더 잘 된다거나 교통이 좋다거나 학군이 좋다거나 이런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을 때 오래 갖고 갈 거면 세입자가 살면서 나한테 민원을 적게 줄 수 있는 집, 그렇다면 좀 튼튼하게 지은 집이 저는 좋은 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복도 관리 상태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샤시가 잘 돼 있는가, 제가 안에 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쵸. 외부에서 내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청소, 먼지, 문짝에 밑에 뭐 녹이 쓸어 있나, 오. 페인트가 돼 있나, 옥상 방수가 돼 있나, 옥상의 지붕 관리 상태가 어떤가, 뭐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수리비를 저는 계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저는 입찰가를 산정해서 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맞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어차피 이거 주인이 계속 뭐 돈 맞습니다. 물이 셉니다.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공사해줘야 맞아요.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 확인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망치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툭툭 쳐보고. 네. 그렇게 쳐보면 타일 속 안에 또 빈 소리도 또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럼 빌라도 뭐 다세대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는데 뭐 그런 네. 건 상관없습니까? 그런 차이는 없어요? 뭐 빌라와 연립이라고 하면 결국에 다세대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거는 뭐 빌라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따지자면 단독하고 다가구와 빌라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현금흐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다가구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다가구 또 투자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현금흐름 쪽은 다가구랑 사실 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라고 하면은 뭐 집이 한 10호실 정도 있다 하면은 집주인이 1명. 네. 근데 뭐 빌라라면 10명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채를 취득을 해서 건물주가 되는 방향으로 다가구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되게 불리해요. 뭐 대출에서 방차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을 때 서울에서는 대출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개를 빼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다가구는 실제로 진짜 방의 개수를 빼기 때문에 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서 다가구 갖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에 세입자 10명, 세입자 10가구를 전세 위주로 구성을 하고 한두 세대를 무슨 월세를 말인지 받는 네. 꼴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내 돈 대비 얼마의 수익이 나냐를 봤을 때 수익률은 사실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굳이 다가구는 할 필요가 없네요. 수많은 빌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 그것도 다른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소액 가지고 투자하려면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1, 2천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다가구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다가구 생각합니다. 뺍니다. 저희는 그럼.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빌라 시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시세 알아보기 되게 쉽잖아요. 빌라 시세 같은 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게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짜잖아요. 네. 1억 비싸게 판 다음에 아시죠? 그런 기사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그냥 가서 물어보면 또 네. 정보가 또 혼재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통 꿀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해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반지하로서 이렇게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에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요. 아파트는 너무나도 편하게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맞아.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싸게 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지하 그리고 빌라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잡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시세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 시세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면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월세와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저는 역으로 환산을 해서 입찰가를 좀 만들고 그 시세를 오히려 저는 부동산이나 실거래가는 확인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로만 저는 거꾸로 입찰가를 만들어서 꾸준히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찰률이 좀 높으신 편이에요? 낙찰 가격? 예, 예. 월세 수익률이 나려면 제가 갖고 있는 게 70%, 60%, 뭐 그 사이에서 낙찰받은 것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일반 시장보다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빌라 깡통 전세 사기 아까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까? 어때요?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요새 나오는 경매 물건들은 대다수가 말씀하셨듯이 깡통 전세 때문에 나오는 물건이 제 생각에 10개 중에 8개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낙찰받은 그 빌라 같은 경우도 정확히 깡통 전세 물건을 낙찰을 받은 거긴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세입자께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손해를 보시진 않았고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고 제가 낙찰을 받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런 케이스가 요새 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어서 그런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은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근데 시장 상황이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금리 올라간다. 일단 부동산은 조금 기다려라 하는 영향 때문에 입찰장의 사람들은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건은 많은데 입찰장의 사람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을 빌라 경매의 터닝 포인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 그게 빌라 정확히- 경매 터닝 포인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난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지금 빌라를 그러니까 경매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은 많아지는데 입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줄어들었고 요새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좀 기다려라. 투자는 멈췄다가 내년까지 기다려봐라. 일단 돈은 저축에 넣어놔라. 이런 원장을 저는 사실 많이 본 것 같아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까지 빌라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 낙찰가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이 개발 관점에서 또 본다면 공공재개발이든가 나라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례들이 아파트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1부에서는 반지하 경매에 대한 어떤 정보와 어떻게 좋은 그런 집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팁까지 좀 알아봤고요. 2부에서 좀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분 몇 채 있는지 어떻게 네. 사야 되는지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투자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